안녕하십니까? 국민TV 쟁점토론의 이강윤입니다. 대입 수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가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은 죽은 지 이미 오래이고 망국병이라는 사교육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수능시험 때마다 난이도와 변별력 논란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그리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피곤과 불행하다를 입에 달고 산 지 수십 년입니다. 이번 주는 입시제도와 교육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두어 시간 남짓 토론으로 똑부러진 결론을 기대하기란 어렵겠습니다만 생각과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토론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이성권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역사교과서 때 한번 뵀었죠. 네, 그렇죠. 네. 안상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학부모시죠? 네. 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정책위원장 맡고 계시는 남영주 위원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동 에듀 앤 논술 대표 강사이시자 원장이십니다. 배윤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히 오늘 두 분께서 좀 격렬한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EBS나 이런 데서 그 입시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과목별 선생님들 모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교육에 오랫동안 직관적으로 일을 해오시고 하니까 또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수능시험 뭐 해마다 쉽게 내겠다. 교과서에서 학교 수업 받은 학생이면 다 풀게 하겠다라고들 말을 하는데 조금의 난이도에 따라서 부모들이나 수험생들이 받게 되는 영향, 출렁이는 여파는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 난이도 또는 변별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차례대로 이 대표님부터. 네. 작년에도 물수능이니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근데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수능시험의 난이도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다고 하는 것은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의 변별이 안 된다는 얘기고 또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아래로 내려가고 또 두 문제 틀리면 다시 3등급으로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수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시험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마치 일부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을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시험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아마 난이도는 그런 정도로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해야 되는 일부 대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이지 네. 그 이외에 아무리 시험이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능의 어떤 그 분포를 보면 대체로 2등급 이하 3등급부터는 역시 큰 변화가 없더라 해년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작년과 대동소이한 그런 시험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마치 오늘의 날씨는 어제의 날씨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우리 기상캐스터 여부 같은 건데 대체 듣고 보니 그렇네요. 네.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어느 계층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탑 랭커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쉽겠지만 그리고 문제 내는 사람은 쉽다고 내고 푸는 사람은 항상 어려운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위권에서는 실수에 의해서 등급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고. 그게 더 아슬아슬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점도 어찌 있습니다. 보면 아주 지극히 불합리한 거죠. 실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이나 운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 실수로 등급이 갈린다면 현재 대학 입시 구조에서는 그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네. 특히 논술 전형이나 어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역시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이 예컨대 뭐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세 과목 1등급 이를테면 네. 아니면 두 과목 1등급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거를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형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르게 되거든요. 그것을 결정하는 게 등급인데 그 등급이 한 문제의 이 여하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이따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한두 문제로 어느 학교에 가느냐 그리고 그 어느 학교가 마치 그 젊은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좀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안 부소장님은 수학 교사로도 계셨고 현직에 계실 때는 지금은 물론 이제 교단은 떠나셨습니다만 수학 수학 잘하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뭐 이성권 대표님의 말씀에 참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예. 수능이 쉽다는 게 사실 대부분의 학생과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언론의 좀 평가는 아마 좀 사뭇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은 관심이 이제 1등급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1등급의 그 커트라인 점수가 몇 점이냐를 가지고 이제 물수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것을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이제 측정이 좀 예상이 되는 게 이제 9월 시험, 9월 모의평가거든요. 근데 이제 9월 모의평가의 대부분의 평가는 쉽다. 굉장히 쉬운 수능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이 좀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9월 모의고사가 마지막 모의고사입니까? 10월이 있긴 한데 9월에 보는 것이 이제 평가원도 이제 평가원이 내는 마지막 시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가원도 어찌 보면은 이제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는 모의고사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네. 9월 시험과 수능이 매우 유사한 가장 그런- 실전 같은 모의고사다. 네, 맞습니다. 우리 나 위원장님께서는 혹시 슬라의 자제분 중에 대입 뭐 이 근처에 누구 있습니까? 또는 치렀습니까 이미? 네, 이미 치른 애가 하나 있고요. 올해 예. 고3이 있습니다. 아, 올해 네. 고3이세요? 네, 일주일 예, 뒤에 시험 치는? 네, 네. 아, 그러시군요. 특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 바람이 있다면 무조건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능 시험이 그 오지선다형 정답 맞추기식 시험이란 거잖아요. 그래서 전 정답 이렇게 그 선다형식 문제 정답 맞춘 아이들이 역량이 뛰어나다고 사실 말하기는 저는 100%는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험은 쉽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네. 다 쉬워서 점수가 다 똑같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자격고사 하는 문제도 있고요. 네. 그 문제도 있다가 네, 아마 네. 얘기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사교육의 현장에 계시고 그것도 가장 뜨겁고 핫하다는 목동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원장님이신데 수능 예측 가장 정확하게 하실 것 같네요. 아이고 그렇지는 않고 네. 앞에 이제 선생님들이랑 다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이제 문제가 쉽다라는 게 학생들한테 부담은 적을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한 문제를 틀리면 등급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쉽다는 게 오히려 학생들한테 더 어려운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역으로 보면은 그런 문제는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게 수능 때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변별력 논란, 뭐 물수능 이런 거 끊이지 않습니다. 쉬우면 쉽다고 꼬집고 문제라고 하고 어려우면 또 어렵게 냈다고 야단치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참 문제인데 시험인 이상 변별력 논란은 불가피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오지선다형 시험을 혹평하자면 찍기 시험이란 말이죠. 그럼 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을 평가하고 대학을 입학하는 데 있어서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찍기 시험으로 이게 온당한 거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94년도에 처음 수능 시험이 도입되었을 때는 상당히 나름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 도구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괜찮은 시험이었다라고 봐요. 그 전에 완전 그 암기식의 시험에서부터 탈피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히 환영받을 만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미 20년이 지나가지고 많은 변화들이 사회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역량들을 지식 역량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찍기 시험인 수능 시험이 그걸 사회 변화를 추동할 수 있고 적합한 정도의 시험이냐에 대한 논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입시제도에 대한 논의 예. 또는 수능 시험 체제에 대한 논의가 역시 연관되어져서 적절한 시험이냐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나 위원장님 어떤 견해세요? 변별력 논란 불가피하다. 네, 시험 늘 제기될 이상은 수밖에 없다. 네. 대신 단순한 정답 맞추기 시험 문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의 다양한 역량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는 쉬웠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단순한 정답 맞추기는 또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쪽에도 그 두 개가 부딪히는 얘기는 혹시 그러니까 아닌가요? 학생들의 창의력을 평가하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꼭 시험이 어려워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아, 그렇죠? 다양한 그러니까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예. 각자의 해답들을 요구하고 그 해답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다양한 어떤 복선들을 다양한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스스로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런 역량들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단순한 암기 위주의 지식 위주의 어떤 시험이 아니라 이제는 성찰이나 태도나 어떤 이런 어떤 위주의 시험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게 하는 거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미리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럼 시험이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공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채점의 거죠. 기준은 뭔가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우리 같이 교육에 목매달고 대입에 아주 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로 여겨지는 나라에서는 특히 더더욱 그렇죠. 또는 수능 채점과 서열화 전체 그 등급을 매기는데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쌤, 그러니까 아까 입시 제도를 얘기할 때 대학의 서열화를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대학이 이렇게 서열화되는 이 상황에서는 어떤 시험 문제를 갖다 놔도 그거는 변별력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입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 대학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가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변별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평가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전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사실은 이 수능이 변별력을 중시하는 게 이제 상대평가라는 체제를 고수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시험의 목적이 아이들을 쭉 줄 세우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 제가 만약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제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옆 친구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개를 틀렸다 하더라도 다 맞은 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상대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를 틀리고도 이제 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게 이제 상대평가의 문제점입니다. 쭉 줄을 세워서 아이들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도 어려워야 되고 함정도 있어야 되고 가끔 학생들이 억울해하죠. 그러니까 이 상대평가 부분은 옆 친구를 이기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제 변별력을 요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수능이 어려워도 문제, 쉬워도 문제입니다. 어려우면 이제 하나라도 더 맞추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고요. 쉬우면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한 경쟁. 그게 끊임없는 경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절대평가가 된다면 내가 옆 친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스스로의 성적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사실은 자기가 맞춘다고 한다면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 같이 1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변별력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상대평가, 절대평가의 차이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상대평가를 철폐하면 해결이 됩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절대평가화 되는 거는 대단한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좀 외국의 시험을 보더라도 이렇게 국가시험으로 아이들을 쭉 줄 세우는 거는 거의 우리나라와 중국, 이 동아시아에서 몇 나라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게 아이들을 줄 세우고 사실 줄 세우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상위권 대학의 한 5%를 위해서 정말 모든 아이들 64만 명을 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평가화 된다 하더라도 변별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완화된 변별력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가는 건 추세인데요. 이제 다만 우리가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촘촘한 대학 서열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절대평가를 도입하면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영어가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이제 수학이라든가 다른 교과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배 원장님, 네. 지금 말씀 지금 쭉 듣고 보니까 변별력 논란은 시험이라는 속성상 불가피하기는 한데 문제를 잘 내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군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문제를 잘 낸다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충족시키면서 쉽게 내고서도 창의적인 것을 측정할 수 있고 아이들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고 달달달 외운 것만은 잘 통하지 않게 그러면서 변별력 논란이나 물수능 얘기도 안 나오게 그런 출제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수능이 이제 20년이 됐는데 예. 수능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기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과는 좀 다르고 나름대로 다 의도를 갖고 만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시스템에서 자꾸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시제도 자체가 줄 세우는 시계, 그러니까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는 시대가 이제 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수능에서 정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정시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건 줄 세우기로 인해, 즉 정시 성적으로 인해서 대학을 가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변별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한 바가 있지만 앞에 선생님들 말씀처럼 절대평가로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예. 영어 지금 절대평가 만드는데 한 5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 절대평가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 변별력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절대평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수능 시험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여러 과목들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상당히 복합적인 또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었죠. 네. 최근에 와서는 저는 이제 사회 담당인데요. 예. 사회에 포함되는 과목이 뭐 사회문화나 경제, 뭐 법과 정치 이런 과목들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제가 직접 출제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또 수능 출제. 네, 또 출제해 놓은 걸 보면 예. 아이들의 정말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실수하도록 함정을 곳곳에 파놓고 그 함정을 피해가는 기술을 자, 사고력이 아니라 함정을 피하는 기술을 연마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이 그 젊은 청소년 시기에 해야 될 일인가? 그럼 문제를 그렇게 안 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내면 문제가 어려워지지가 않고 변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시험 문제는 단지 수능시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수능시험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수능시험과 대학 입시와 고등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삼각체제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봐야 옳게 평가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이제 뭐 절대평가 내지는 자격고사화하자는데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편인데요. 수능시험이 결코 나쁜 시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식 위주의 시대에는 가능한 얘기였으나 이제는 지식 위주의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외에도 좀 이따 이제 교육과정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식 역량 이외에도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뭐 감성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거든요. 오로지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들을 잘 기억해내고 그것들을 잘 기억해서 풀어내는 함정을 피해 나가는 기술을 가진 아이들이 높게 평가받는 그런 아주 단순한 시험에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역량들을 동시에 고려하려면은 시험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대학교 입학 전형의 요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시의 이 모집 인원이 대략 30% 정도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수시에 뭐 70% 뽑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요. 수시 모집에서 뽑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형 요소 중에는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에서 생활한 생활기록부를 보는 방법. 그다음에 논술로 전형을 하는 방법. 최근에 어떤 모대학에서는 논술을 없애기도 했습니다만 자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다른 대학에 어떻게 파급 효과를 미칠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면접 유형으로 하는 대학교의 어떤 전형 유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수능 시험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30%는 예컨대 패자부활을 할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사실은요.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위한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결국 또 수능시험에 매달려야 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만 매달리는 시험이 아니라 전부가 매달리는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한 결국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왜 저 수능시험 마치고 나면 신문에 수능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고 이렇게 보도도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 풀어 한번 읽어보거든요. 제가 요 시기에 학교 안 다닌 걸 저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아주 어렵던데 그걸 보고 물 수능이라 그러니까. 자, 수능 이야기는 어차피 뒤에 또 한번 나올 겁니다. 대입시 제도, 사회 체제와도 함께 나오니까 조금 미루고요. 공교육 체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하순이었나요?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적인 사항 한 두세 가지, 서너 가지로 압축해서 이 대표님께서 좀 해주실까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지난 9월 22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네. 그 전에 행정 예고도 되고 네, 그래서 네. 교육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서 확정이 됐는데요. 특이한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몇 개를 설정했는데 뭐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핵심 역량들을 기르겠다라고 설정했죠. 가장 중요한 개정의 동기가 뭐였냐면 문이과를 통합하자,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문이과를 통합하자는 그런 의도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이과 통합은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 문이과를 통합한다는 얘기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모든 과목을 같이 이수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네. 학생들의 진로 선택이나 각자가 가지는 기질이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따라서 여러 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사회와 공통과목, 공통과학이라는 과목을 수능시험으로 예컨대 포함시켜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과목들은 역시 또 갈릴 것이기 때문에 문이과는 여전히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인문사회과학이나 인문사회나 또는 뭐 자연과학의 과목들을 좀 더 균형 있게 배우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자유학기제를 뭐 중학교에서 설정을 하고 있고 이미 시행 단계에 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 꿈과 끼를 함양하겠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네. 그러나 이런 추상적인 구호보다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생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지식 역량만 탁월한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서가 아니라 그 교육과정의 결과가 결국 시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결국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는 탁월성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핵심을 하나만 골라라. 그럼 문이과 통합하겠다는 건데 네. 문이과로 나누는 곳이 사실 일본하고 우리 정도밖에는 별로 네, 없었죠.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이들의 인생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나눠야 되느냐. 이것도 참 또 하나의 폭력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것은 뭐 뒤늦게나마 필요한 게 잘 충족된다고 치고요. 그냥 이제 시험을 쳐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네. 그럼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 앞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 그러니까 예전에 문과는 뭐 과학은 잘 안 해도 됐고 뭐 이과는 사회는 안 해도 이제는 다 해야 됩니까? 그럼 입시 부담은 좀 늘어납니까?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네, 지금 가장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교육과정 개정은 했는데 음흠. 거기에 따른 이제 수능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따른다면 새로 만든 공통사회나 공통과학 또 공통사 이런 것들은 다 학생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거를 근데 다 보면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이게 거의 1학년 과목들이거든요. 그럼 네. 2학년 선택 과목들을 많이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과연 그럼 1학년 과목 중심으로 수능을 보고 2, 3학년의 과목을 안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한 평가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두 가지 제가 보면 딜레마입니다. 예. 굉장한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공통 과목 다 보고 지금처럼 선택 과목까지 본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최악의 수능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부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발표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거죠? 그렇죠. 2018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생.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2020년에 3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2021 수능에서의 과목에 관한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몇 년 조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부는 좋게 말해서 연구 중, 나쁘게 말해서 눈치 보는 중. 그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게요. 네네. 교육부의 말은 그겁니다. 3년 예고제라는 것도 뭐 쓰면서 얘네들이 중3이 되면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이미 수능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발표를 안 하면 이제 사교육기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통 과목만 준비하다가 나중에 선택 과목까지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거 어쩌려고 그러냐. 어허. 그러니까 이때는 만반의 대비로 공통 과목 선택 과목 다 준비를 하다가 안 보면 그때 그만둬도 되지만 만약에 그냥 넉넉고 공통 과목만 알겠습니다.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배 원장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저는 좀 다른 접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교육부는 아마 안이 있을 텐데 네.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들의 반발이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에서 배제가 되거나 선택으로 옮겨질 경우 학생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선생님들의 불만이 커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교육이라고 해놓고 뭐 사회를 뺄 수도 없는 거고 과학을 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애매하니까 지금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 수능 시험을 어떻게 치겠다는 게 말하자면 일종의 게임의 룰 같은 걸 정해주는 건데 그거 교육 과정을 바꾸겠다고는 말을 하고 게임의 룰은 확실히 똑부러지게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 하고 눈치만 보고 추측들만 무성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교육부도 물론 이 같은 저간의 사정을 다 알고서도 이러고 있는 거겠죠? 당연히. 네. 네, 확실히 발표를 안 하니까 네. 이미 사교육기관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통합사회, 그러니까 통합사회 이과에서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문과에서는 네. 통합과학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예.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문과로 그러니까 진로를 예를 들면 뭐 그 외고 같은 애 진로를 정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잖아요. 예.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과학 공부도 해야 된다 하고 그 과학 커리큘럼을 짜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네. 발표를 지금 할 시기가 아닌데 예. 교육감들이 반대하는 이유 그거거든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발표를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안만 마련된 상태에서 덜컥 지금 하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교육 과정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어떤 의도에서 이런 건지 제가 뭐 추측하기로는 교육부가 이렇게 밀어붙인 건 아닌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교육부는 로드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뜬금없이 이렇게 발표가 된 게 저도 제 입장에서도 좀 황당한 거죠. 그럼 사실. 교육부 아닌 곳이 주체가 돼서 이것을 이렇게 빨리 공표한 뭐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좀 재밌는 사건이었는데 이게 네네. 2013년에 사실 발발한 사건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이제 당시 서남수 장관 때였는데요. 네. 그때가 이제 한참 대입 전형이 너무 복잡하다. 그 전에 3,000가지가 넘는 대입 전형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을 모든 국민들이 바랬습니다. 예. 근데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을 냈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입 전형 얘기는 조금밖에 없고 수능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수능을 가지고 이렇게 문이과 융합형 수능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는 그래서 대입 전형 얘기를 안 하고 수능 얘기만 한 거죠. 봤는데 취지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육을 반쪽만 받고 있다. 문과 아이들은 과학을 안 하고 네. 이과 아이들은 인문사회를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거 수능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가만히 수능을 바꾸려고 보니까 수능은 교육과정과 연결된 평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안 바뀌고 수능은 바뀌는 거 너무 이상한 겁니다. 네네. 아, 그럼 교육과정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4년부터 교육과정 개정에 들어간 겁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조금 거칠지만 간략화시켜서 말하자면 반쪽짜리 정도만 나와 있다. 뼈대는 나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다. 그러니까 당분간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런 꼭 거네.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요. 네네. 우리나라 교육계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초, 중,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이냐, 네. 또 어떤 내용으로 한계가 뭐냐 이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이 교육 평가 영역입니다. 그런데 예. 교육 평가는 학교에서의 뭐 중간 기말 시험이라든지 모든 학생들의 발달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서의 기능도 역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피드백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평가는 오로지 수능 시험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의 형태나 어떤 영향력 여하에 따라서 교육 과정 자체가 왜곡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육 과정을 짜놓는다 하더라도 평가 자체가, 다시 말해 수능 시험 자체가 교육 과정을 지배하는 형식이 되기 꼬리가 때문에 몸통을 지배한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겁니까?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2009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다 완성되지도 않은 교육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됐다면 불과 6년 만에 다시 개정이 된 거잖아요. 예. 한 나라의 교육 과정이 6년 만에 다시 완전한 리폼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것은 뭐냐면 교육과정의 최종 완수자들은 선생님들이시잖아요. 네. 선생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오로지 교육과정 연구자들, 대학교에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분들, 그다음에 교육과정 평가원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한 연후에 그냥 공포를 시켰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반발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도 하고. 알겠습니다. 적어도 현장의 의견들을 듣지 않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이 백년지 대계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만 6년 만에 교육과정을 또 한 번 크게 바꿨다. 이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문제는 뭐 별도 주제로 따로 떼서 해야 할 만큼의 큰 거니까 일단 거기서 잠시 매듭을 짓고요. 인문계 고등학교 교실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전국 고등학교의 한 70%가 이른바 인문계 고등학교죠. 그런데 고등학교 교실이 죽은 지 오래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잠을 아예 포기하고 잠을 자버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또 학력이 비교적 우수한 앞에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뭐 도저히 흥미가 없어서 들을 일도 없고 다 아는 거고 또 뒤쪽 성적이 좀 좋지 않은 아이들은 뭘 들어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열반이라는 거가 실질적으로는 많이 도입이 돼 있는데 그게 현실인데 일단 원론적 차원에서 현행과 같은 평준화 체제의 인문고 고등학교에서 우열반 편성하는 거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배 원장님부터 이번에는 순서를 해서 일단 찬반을 밝혀주시고 그 이유까지만 찬반과 이유 그리고 자유토론을 해보죠. 저는 찬성이고요. 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불가피하다. 네. 저는 반대고요. 단순히 그 암기력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시험 점수 가지고 우열반 나누는 것은 반대고요. 애들이 다양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네. 저도 반대 입장입니다. 예. 우반한테도 안 좋고 열반한테도 안 좋습니다. 아, 우열반 나누는 네, 게. 제가 실제 운영을 해보면요. 예. 우반 아이들은 본인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가장 편차가 크니까요. 음흠. 우반 아이들은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문제풀이에 막 함몰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우반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높은 성적들이 아니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반 아이들한테 나쁘고요. 열반 아이들한테도 나쁩니다. 열반 아이들은요 이미 열반으로 분류가 되면서요 공부에 대한 모든 희망과 하고 싶다는 의욕 자체가 다 꺾여버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그냥 포기한 반 아이들 모아놓은 것 같은 모양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패배자들이라는 것을 공식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반한테도 안 좋고 열반한테도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표님은요?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보면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하고 싶은데요. 생산 가능 인구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20년 뒤에 우리나라가 정말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중하위권 소득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낼 수 있고 또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부터 모든 학생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성취도가 학업 성취도가 좋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는 학생들을 좀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단지 성적이 안 좋을 뿐이지 다른 어떤 영역에서든지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열반으로 나누게 되면 지금 현재 우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학과 영어에 있어서 수준별 수업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연유로 그렇게 봅니다. 저기 나 위원장님께 하나 보충 질문 드릴게요. 지금 세 분은 명확한 반대시고 배 원장님 혼자 찬성이신데 우열반 나누지 않는 그냥 일반 교실에서는 포기해서 잠을 자버리는 아이들도 상당수 되고 딴 과목 공부를 하거나 아예 딴짓을 하거나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들에 의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엄한 통제 이런 건 지금 불가능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꼭 그게 좋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 교사에 의한 학습 등등의 생활지도의 통제는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는 만무하고 그럼에도 우열반을 나누지 말고 그냥 이대로 굴러가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 어떤 걸 가르치냐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걸? 네. 그런 아이들을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가 말씀 도중에 네. 미안합니다. 어떻게가 아니고 어떤 걸. 네, 어떤 걸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시를 한 편 가르칠 때요. 지금은 그걸 밑줄 그어가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밑줄 그어가면서 수능에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로 접근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어떻게 시를 그러니까 문학적 감수성을 그러니까 이렇게 부추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수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교사가 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아이들이 자꾸 수업에서 소외되는 거죠. 그 너무 조금 이상적인 말씀은 아닌가 싶긴 한데 자, 세 분은 반대시고 한 분 찬성입니다. 배 원장님은 산술적으로 3배의 발언권을 지녀야 공평할 것 하네요. 말씀하시죠. 세 분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죠. 맞는 말이고. 그런데 현실이 존재하잖아요. 학업량이 다른, 학습 태도가 다른, 목표의식이 다른 아이들이 한 교실 안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고 교실이라는 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영재학교나 특목고를 떨어진 애부터 특성화고를 떨어진 애들, 그러니까 받아주는 특성화가 없어서 그냥 억지로 인문계에 온 애들까지 전체가 다 모여 있거든요. 이 전체가 다 모여 있는 이 형태에서 하나의 수업을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열반은 뭐 마음이 아프고 뭐 저도 그렇게는 말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그 교실에서 누가 무슨 공부를 하냐는 거죠. 아무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1등에 맞출 수도 없는 거고 30등에 맞출 수도 없는 거고 15등에 맞출 수도 없는 겁니다. 이상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거기서 이제 그게 있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에 적합한 반편성은 우열반 편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열반 편성을 해놓으면 오히려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다를 수 있고 수준별로 수업 내용, 교수 내용이 다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죠. 교재도 다를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전체 한 학년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공통적인 문제를 내서 시험 보기라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진 고교의 다양화 정책입니다. 제가 수업을 해보면 물론 뭐 특정 어떤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할 거냐는 문제는 늘 있어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학업 성취도가 좋고 태도가 좋은 학생들과 그렇지 않는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 놓고 있고 또 그걸 적용해야 되는 게 학교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특목고, 과학고, 그다음에 자사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학교들로 나눠놨기 때문에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고이면서도 노원구 하기동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과학 중점 학교이고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 있는 어떤 학교에 한번 나가서 이제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1등급 국어, 영어, 수학을 같이 1등급 맞는 아이들이 학교 전체에 없어요. 동시에 세 과목 1등급을 그렇죠. 저희 학교, 제가 지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같은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겠느냐. 잠깐만요, 선생님. 그 동대문구와 선생님 재직 중이신 학교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는데 그 두 학교 학생이 치른 문제가 동일합니까? 시험이? 그렇죠. 왜냐하면 전국 모의고사니까. 네네네. 네, 전국 모의고사에서 같은 문제지로 그렇죠. 풀어봤는데 같은 서울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실제로 동대문구에 있는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1등급이 2개도 아니고 국영수 3과목에서 영어 1등급을 맞는 한 학생이 수학은 4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같은 그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비교를 하면 그래도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정말 너무나 힘이 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피부로 느꼈는데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결국 고등학교 체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서열화되어진 고등학교도 사실 서열화된 거나 마찬가지죠. 서열화되어진 고등학교 체계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문계 붕괴를 얘기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내에서
수업을 적절하게 또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현실은 또 그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또 나눠서 한다는 것은 일부 학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적어도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고 좀 더 학업 성취도 떨어지는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만 올릴 것이 아니라 그가 잘하는 것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 것이 수업이고 수업이 오로지 학업 성취도에 관한 것만은 아니죠. 그 외에 진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라든지 교우관계라든지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심리적인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종합적인 어떤 종합체계로서의 수업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열반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른바 수준별 뭐 학습 이래가지고 과목별로 이동하고 실질적으로는 우열반을 하고 있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대략 퍼센테이지로 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시행은 되고 있는데 네. 효과는 좀 많이 미미한 편이에요. 왜 그렇죠? 세분화돼서 나누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식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그렇지는 않은데 문제는 지방학교입니다. 지방학교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내에서도 차별이 많잖아요. 지방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이 모의고사를 보면 1등급이 없는 학교가 태반입니다. 네. 근데 그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하냐면 전교 20등 정도까지 30등 정도까지는 따로 선발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놓고 따로 관리를 합니다, 얘네들은. 현행 학생 선발 방식 중에서 상위 몇 명 우수한 학생들을 따로 뽑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따로 선발을 해서 그 등수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아니 선발 자체를 별도로 할 수가 있나요? 선발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학교 자원에서. 자기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 중에서 좀 학업이 우수할 것 같다는 친구들을 따로 모아서 별도 관리를 한다. 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는 대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슈화가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그러진 않는데 예. 지방학교는 이미 다 시행하고 있고 심지어 그 학생들만 기숙사에 배정을 시켜서 계속 공부를 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학교 수업에 만족을 못하니까 학원을 가는 거고요. 예.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이거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하자는 쪽인 거죠. 반론 누구 펴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원인하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좌우체이 섞으셔가지고 좀 헷갈리는데요. 네. 말씀하신 원인은 이성권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특권학교라고 하는 영재학교, 자사고, 특목고, 특히 외고, 국제고 이 학교들의 비율이요 이제 5%가 됐습니다. 네. 근데 5%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수능 응시생의 5%가 갖는 학교가 소위 말하는 그 서연고, 서성안이 중경 외시까지가 5%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원을 이미 특권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이미 다 뽑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입학 정원만 따지자면 네, 그러니까 외고, 과학고 등에 다니는 5% 상위 아이들이 그렇죠. 뭐 좀 모든 부모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비교적 유명한 학교 입학 정원하고 비슷하다. 그죠. 이 말씀이세요? 그 정도로 고등학교 지금 서열 체제라든가 네. 특권학교의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뭐 네. 옛날처럼 몇 명이 그냥 외고 가고 뭐 이렇게 과고 가고 이런 식이 아니라 너무 고등학교를 이명박 정부 때 그 학교들을 늘려놓으면서 네. 이제 일반고를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일반고에 배정된 아이들한테 일반고한테 살아나라. 하면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교에서 20명 뽑아가지고 얘네들 살려보자 이러고 나머지 다 죽이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보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죠? 아까 특권학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학교들은 일반고보다 학생들을 먼저 뽑습니다. 선생님은 그 특권 학교라고 지금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비공식 용어긴 하지만 뭐 외고, 과고 이런 데 말씀하시는 영재학교와 소위 부르는 말이 있긴 한데요. 네네네. 그런 그 영재학교, 과고,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여기서 학생들을 먼저 뽑습니다. 아하. 먼저 싹 뽑아가고요. 예. 남은 아이들을 데리고 일반고가 추첨을 하는 거. 그거 한 가지 불공정하고요. 예. 두 번째 불공정한 거는 영재학교, 과고 여기서는 다 자기 나름의 입학 전형을 시행합니다.
면접도 보고 네. 애들 성적도 보고 그래서 마음대로 뽑아가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학생들을 선발한다 선발합니다. 이거죠. 네. 이제 남은 아이들을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정 추첨을 하는 겁니다. 일반고는. 예,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짜놓고 그러니까 마치 달리기를 하는데 일반고 아이들은 뒤에 출발점에서 손발 다 묶어놓고 완전분장시키고 한 일주일 굶겨놓고요. 자서고 특목고 아이들은 한 20m 앞에서 유니폼 입히고 막 잘 먹인 다음에 뛰라고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출발점이 다르다. 예, 그 일반고한테 왜 못 따라잡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는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폭력적 요소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입 전형이 공정해져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학교들이 소위 학교들이 특혜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대학이 서울대가 잘한다고 먼저 뽑습니까? 연고대학 아이를 먼저 뽑고 남은 아이들 나머지 학교 가라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렇네요. 고등학교는 이렇게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저는 일반고와 정말 그 소위 말하는 다른 학교들이 전형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네네. 저기 남영주 위원장님, 지금 안 부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건 정말 민주성을 완전히 상실한 선발 방식인데 네, 그렇죠. 학부모회, 참교육위원 전국 학부모회에서는 가장 규탄을 세게 하고 이거 빨리 뜯어 고치라고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셔야 할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몇 년째 네. 해도 감감무소식이에요? 네, 그렇고요.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쉽지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을 정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패배감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계속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사회적 가치를 단순한 아이들한테 경쟁으로 이렇게 들이댈 게 아니라 어떻게 협력적으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자꾸 입시 제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남으라 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원 대표님, 네. 지금 수준별 이동 학습, 네. 이른바 우열반제 그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더 공식 명칭 모르겠는데 그거는 교육부에서 허가하고 있는, 해도 좋다고 하고 네. 있는. 그래서 이제 교육이 그런 거죠? 포퓰리즘에 의해서 지배당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수준별 수업을 위해서 수준별 교재를 만들고 또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한 이 김책 만들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이제 그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지원도 되고 여러 가지 예컨대 3반을 5반으로 쪼개서 운영을 하려 치면 예. 2반의 선생님이 더 필요하시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겠네요. 인건비를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학교에서는 이 관리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학교 교실 여건도 그렇고 학생들을 이렇게 수준별 수업을 한 연후에 또 시험을 보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은 신용만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답게 이루어져야 되지 정치적으로 이해되고 포퓰리즘으로 이해되는 이런 교육은 이제 그만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수준별 이동 학습을 도입할 때 네. 권장 사항이었습니까? 허가 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의무 사항이었습니까? 아니죠. 우열반을 나눠서 해라 합니까? 아니면 해도 좋다라는 겁니까? 학교에서 지원을 하죠. 그래서 몇몇 학교들에게도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 예, 그래서 수준별 학습을 일단 모든 과목에서 하는 학교, 한 과목만 영수만 하는 학교, 학교. 예, 일부 과목만 하는 학교 이렇게 나눠. 이런 걸 다 교육청에서 일일이 허가를 내줬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예. 이 수준별 수업이나 이런 모든 어떤 교육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이나 방식이 정말 교육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우열반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만 초점은 조금 다릅니다. 흔히들 수포자 이런 말 합니다. 수학 포기생들, 수학 포기자. 사실 한 과목 때문에 뭐 문과, 이과에서 이과를 못 가야 한다거나 자기 인생의 일부를 포기한다 또는 결정한다는 것만큼 넌센스도 없는 것 같지만 수학, 특히 여학생들한테는 많이 가혹한 과목,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수학 올림피아드니 뭐니 나가보면은 한국 학생들이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학습량과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보면 뭐 그렇게 신통치는 않은 것 같고 대학 들어가면은 아예 수학은 꼭 필요한 몇몇 학과 말고는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필요한 대표적인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 아닌가 싶은데 저 수학 교사이셨으니까요. 우리나라 수학 과목 학습량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는 수준, 전 세계에 견줘봐서 무슨 잣대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많습니까? 예, 뭐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수학 교육 과정의 양은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는 초등보다 중학, 중학보다 고등이 네. 수학 교육 과정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이과 아이들이 배우는 양은 상당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많은 수학을 공부시키려고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학이라는 교과를 우리가 변별력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가장 아이들을 잘 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학을 많이 가르치고 아이들을 평가하기 워낙 좋은 도구니까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우수 학생들을 가르는 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좀 참여를 해보니까요. 그 대학의 이제 수학 교수님들이 이 자기의 영역이 고등학교에서 빠지는 거를 감당을 못 하십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게 수학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고요. 이 두 번째는 사실은 평가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사실 외국과 차이가 안 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이걸 변별력의 도구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수학이 수학을 위한 문제, 그러니까 수학만을 위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일생을 통해 보지도 못할 문제들이 수학에서는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학을 위한 수학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을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고 그걸 평가하려고 하는 이 수학의 평가의 문제점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라고 뭐냐면 수학을 과도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갈 때 수학이 필요한 아이가 있고 덜 중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학이란 잣대를 다 들이댑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소설가가 되려고 하더라도 중상위권 대학에 가려면 수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수학이 교육과정도 많고 평가도 어렵지만 또 이렇게 과도하게 모든 아이들에게 수학을 똑같이 요구하는 것,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과목 하나 때문에 자기 꿈을 포기하거나 또는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이 들으면 분통 터질 노릇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일테면 교수들이 수학 교수들이 내 영역이 좁아질 것 같으니까 계속 고집한다거나 이건 학생에 대한 엄연한 횡포 같고요. 더군다나 누가 우수한지 어쩐지 변별력을 위해서 가장 편하고 좋은 게 수학이니까 많이 가르친다. 이거 역시도 이제는 여지껏은 우격다짐으로 해왔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그건 중지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학에 대한 문제점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게 네. 더 증폭이 된 것이 영어 절대평가입니다. 어허.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이제는 그 과부하가 국어 수학 탐구인데 네. 국어나 탐구 영역은 사실 학생들의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학에 더 몰리면서 아하. 지금 수학 때문에 우리 나라가 온 나라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통계 오류인데요. 네. 거의 1000명 가까이 해봤는데 99%가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수학 개선 운동을 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수학교육과정 이번에 개정 운동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까 그런 그런 대학 교수님들이나 그 수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그 반발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수포자가 많고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걔네들은 중요한 애들이 아니다. 결국 5%나 10%의 어떤 그 성공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야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고등학교에서 뭔가 수학 한 과목을 뺀다는 것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학력 저하가 돼서 우리나라는 뒤떨어질 것이다라는 논리가 횡행합니다. 그런 분들의 논리적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비논리적인데 그거를 명쾌하게 깨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논리적으로 취약하다는 걸 알면서도 기득권을 이용해서 고집을 피우는 겁니까? 수학은 이게 전문 교과 영역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수학 그 교수님과 했을 땐 전문 영역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단체가 그래도 이번에 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 정말 내부 고발자와 같은 그런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분이 저희가 그걸 끌고 나가셨거든요. 이 운동을. 그래서 이것들이 됐었지 그동안은 그냥 수학 교수님들이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은 이거 논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도저히 다른 이해가 안 얘기를 되는데요. 하나 드려볼게요. 네네.
충청남도에 있는 모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흔히 말하는 유명 대학도 아니고 예. 그런데 바이오나 이런 아주 최신 그 학문 분야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과인데 그 교수님 만나서 말씀 들어보니까 그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다시 가르친대요, 처음부터. 고등학교에서 배웠어야 될 내용들 중에서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가르치면 아이들이 잘 따라온답니다. 아하. 또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교의 경우에는 이것도 교수님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해야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시험을 본대요. 영어 단어 시험을. 그렇게 해서 다 이수하고 나가면 정상적으로 유명한 기업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예. 얘기죠? 예. 결국 많은 양들을 학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대학교에서 고등학교보다도 많은 책임감을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또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편 부럽기도 하죠. 예, 저는 이제 뭐 이공계는 아닙니다만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너무나 많은 양들의 학습을 하지만 그 이후에 적어도 특정 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저 탐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이 제대로 못 길러졌다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기는커녕 아주 졸속으로 교육과정 개정해 놓고 포퓰리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역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미래가 없는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을 자기감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계속 얘기입니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뭔가 좀 하나씩 실마리가 풀려가고 이렇게 하면 빛을 찾을 수 있겠다 이게 아니고 암담함만 더 쌓여가는 게 저만인지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만. 근데 그 수학계의 뭐 노벨상인가 뭐라고 하는 뭐 필드상. 필드상. 우리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아이들에게 수학 가르치고 하지만 그 상 언저리에 가본 사람 아직 한 명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수학 교수들 좀 반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아까 올림피아드 말씀하셨는데 조금 사실을 바로잡으면 네. 우리는 올림피아드 나갔을 땐 거의 상을 휩습니다. 까지만. 그 국제 올림피아드 갔을 때 선수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나가서 우리나라 수학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몇 명만 마치 그렇죠. 축구 국가대표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활체육이 안 되고 국가대표만 잘하는 엘리트 것처럼 스포츠처럼. 그 소수의 아이들은 잘하지만 실제 우리 학교 현실에서 지금의 아이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저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수학 교과를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요 정말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요 암덩어리, 죽음의 과목, 아하. 하기 싫은 1순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수학이 문제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토론 연교 뜨겁고 많은 발언 시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자, 배 원장님. 네. 영어 과목은 좀 형편이 어때요? 수학 얘기 많이 했는데 이를테면 부모의 경제력이 곧 아이들 영어 실력이다. 이러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현실인데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계속돼야 합니까? 이거 정권이랑 교육부에서 네. 영어 과목의 네. 목적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교육 과정에서 영어를 잘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는 거죠. 고3을 졸업한 학생이 영어를 배워서 나가서 회화를 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원서를 읽는 게 목적인지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데 목표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유아 때부터 영어 줄기차게 지금 사교육 쪽으로 나가는 건 전부 발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회화나 독해, 원서를 읽는 수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발음을 위해서 계속 어릴 때부터 지금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실용적인 회화 정도, 배낭여행 가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걸 목표로 삼겠다고 하면 교육과정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독해 위주로, 문법 위주로 돼 있는 걸. 근데 다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방향 설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학부모들이 사교육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얼마나 답답한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예. 이전에는 수능시험에서 특기시험이 문항이 50% 점수에 해당되는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비중이 컸죠. 다시 이 비중이 줄어서 17문제로 줄었죠. 특기평가가 17문제 줄어서 원래대로 갔는데 결국 영어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네, 같은 말씀. 또 한 가지는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밝힌 바를 반추해보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공교육과 사교육의 어떤 대립구도, 병렬적인 대립구도가 지금 현재 교육 문제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지금 교육부 관리들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 자체가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립구도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교육을 하지 말자는 저는 얘기는 안 합니다. 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도 그분들도 다 선생님들이고 건전한 경제 주체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또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교육인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사교육을 없애자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살릴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안 한다 말씀드릴게요. 사교육이 죽어야 공교육이 사는 게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50%를 영어에서 그 듣기평가를 할 때에 한날 1시에 듣기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모든 고등학교에서 1, 2, 3학년을 각각 따로 같은 시간에 듣기평가를 치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지는 학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프라는 구축해 놓지도 않고 먼저 그렇게 정책을 하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 재정 자체가 상당히 빈약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원래 대통령에 출마하면 다들 뭐 3 내지 5%를 꼭 쓰겠다고 얘기하는데 교육 재정이 뭐 제가 알기로는 1%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교육을 정말 교육을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고 정말 교육적인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로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늘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혹시 난 이 말은 꼭 하고 가야겠다. 저는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반대 입장인데요. 사교육비를 세 가지 이유를 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사교육비를 좀 줄인다라는 부분은. 근데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영어 과도하게 지금 대학에서 좀 어려워지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사교육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전환하는 건 좀 이유가 있었고요. 절대평가의 또 하나의 가치는 뭐냐면 이 공교육이 조금 더 좋은 아까 말씀하신 말하기라던가 쓰기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과도하게 상대평가로 하다 보니까 지금 EBS 지문을 외우고 빈칸 추론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그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좀 더 선생님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너무 과도한 경쟁.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 얘를 0.1점으로 이겨야 되겠다. 이런 경쟁의 구도를 탈피할 수 있는 절대평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말씀하셨던 사교육비 말고도 다른 의미가 있다. 물론 그렇죠. 자, 배 원장님 우선 먼저. 이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이 많아지지만 영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사교육이 줄어들어요. 이 모든 영어 사교육은 영유아 초등 때 다 집중됩니다. 일찍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기서 이게 다 집중이 지금 돼버리는 사교육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교육 시장 말고 빠져있는 게 뭐냐면 조기 유학 간 건 다 비용에 사교육 시장에 다 빠져있는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까지 합쳐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가가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갖고 이 정도만 알면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어렸을 때 발음을 잡아야 된다 그러고 막 여기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상한 형태의 영어 교육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뭐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장 했던 이경숙 씨, 뭐 RNG 뭐 이래가지고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반기문 총장의 영어를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틀어주니까 되게 영어 못하고 촌스럽다 그러다가 그분이 실은 반기문 씨인데 그랬더니 그 강남 학원에 왔던 학부모들이 뻘쭘했다. 그건 이제 유명한 일화인데 지금 영어의 절대평가화 해서 좋은 점 지금 몇 가지 거론들을 다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가 도구 과목이라고들 일컫는 영어, 수학 또는 뭐 과학도 포함시킬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한꺼번에 절대평가 해버리는 것은 현 단계에서 불가능합니까? 영어만 할 게 아니고 수학도 해버리면 어때요? 가능하죠. 왜 안 합니까? 못 합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고통받아도 좋다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역시 교육 과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충격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 국민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으면 그런 충격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학생이나 학부형이나 모두 좋아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왜 이제- 수학을 왜 절대평가로 못 가죠? 지금 왜 어렵냐면요. 네. 절대평가도 분명 변별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절대평가를 통해서 갖는 변별력이 지금 이제 상대평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해드리면 이제 6개 영역이 있다라고 쳤을 때 각각이 9등급 절대평가다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9, 6에 54, 54개의 등급이 이제 아이들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솔직히 대다수의 저는 대학에서 정시로 아이들을 뽑을 때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디가 문제냐면 5%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입니다. 아까 소위 말씀드리는 좋은 대학, 굉장히 그 좋은 대학과 소위 선호하는 학과, 이제 여기의 학생들을 뽑을 때 지금의 그 절대평가로 갑자기 전환됐을 때에는 그것만으로 뽑을 수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동점인 아이들이 너무 많이 양산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걸 적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네. 그 5%의 아이들이요. 예.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렇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어떤 이유가 됐던 본인이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건데 예. 싹 다 절대평가로 가버리면 정말 예. 다 맞은 거랑 세 개 틀린 거랑 같아지면 성취 동기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취 동기가 실질적으로 없다. 봤을 때는. 예. 대학을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땐 억울한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주 간과할 수는 없다니까. 영어 지금 절대평가로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수학까지 가기에는 한참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님의 말씀의 전제는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꼭 공부를 잘해야만 대학을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대학을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지금 20대의 80%가 대학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로지 성적으로만 평가되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들을 개발해 주는 게 교육이고 그것들을 추동화하는 게 교육이어야 되고 네. 교육 과정이 된다. 대학에서도 성적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대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능력들을 개발해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나 또는 사회적 책임감을 발휘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네. 그 아이들을 뽑아서 정말 국가의 중추로 사용하는 게 아주 역할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 말씀이 다 맞고 옳은 말씀인데 제가 강구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정시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재밌는 일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래서 오히려 수능이 공정한 제도가 돼버린 거랑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은 가이드라인이 없고요. 왜 떨어졌는지 왜 불합격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야겠다는 게 오히려 그 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무원 시험에 아이들이 몰리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 룰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교내 활동도 못했고 집안이 불우했고 뭐 이런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에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20대, 30대, 20대가 돼서 뭐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대학을 가려고 했을 때 이 방법이 다 없어져 버리면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이제 원장님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능을 이제 공정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대학 입학 전형이 가치가 있는데요. 가치가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공정하다. 열심히 한 사람이 들어간다. 말씀하셨던 한 개를 더 맞는 아이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공정성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그 뭐냐면 타당성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은 뭐냐면 근데 결국 그렇게 수능을 잘하는 아이를 뽑았더니 얘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 또 학문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도 이렇게 공정한 것만 따지다 보니 저는 공정하기로 따지면 학력고사도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잘하는 아이를 뽑아도 이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공정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공정성이 이제 타당성의 가치로 넘어가면서 이 타당성이 나타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대학이 봤을 때 타당한 아이들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타당성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좋은 고등학교 아이들을 뽑은 게 아니냐. 걔네들을 선호한 게 아니냐. 타당성에 대한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떨어진 애가 왜 떨어진지 모르고 붙은 애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타당성이 뭐고
공정하기라도 해라. 이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저는 수능의 어떤 퍼센트를 저는 유지해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수능의 퍼센트를 하면 뭘 그러니까 지금 비율을 한 30% 정도에서 저는 정시전형 말. 네, 네. 정시 전형에서 30% 정도를 전 유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근데 그것까지 교육부나 무슨 사회적 압력으로 대학들의 커트라인을 주거나 뭐 규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건 커트라인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수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보고 난 건 대학이 이제 점수를 자유롭게 뽑는 거기 예, 때문에 예, 예. 그거는 공정하고 대학이 이제 점수대로 뽑기 때문에 학생들도 다 그것들에 대해 승복하고 네. 난 0.1점 떨어졌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현재는 필요하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보는 겁니다. 자,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영어 절대평가가 된다 그러자마자 고대가 정시 비율을 15%로 줄인다 그러고 서강대는 아예 정시를 폐지하겠다 그러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대학교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우수한 애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대학이 이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수능이라도 좀 남겨놔야 예, 되는데 예, 예. 대학교에서 저렇게 막 다 빼버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인 거죠. 사실. 그 고대나 서강대의 그런 조치들이 여타 대학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정시는 무조건 축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되게 자. 대학의 욕심이라고 네. 봅니다. 저게 좋은 게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고대가 그렇게 예를 드는 게 예. 저는 근데 그게 수능의 역할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대입 전형을 개선하겠다라는 저는 그냥 그 취지대로 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인데요. 알겠습니다. 현재로도 수능 굉장한 변별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만족을 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요. 대학이 정말 욕심이 많은 겁니다. 자, 사교육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나라 사교육 가장 큰 특징은 선행학습, 한마디로 줄이자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모자란 것을 보충하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선행학습인데 왜 중고등학교 때 배울 걸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배워야 하는지, 그것을 꼭 학부형들의 조급함으로만 탓을 돌릴 것인지, 선행학습에 올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학의 비중이 대학에 대한 그 학벌에 대한 비중이 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학벌이요. 사교육에 대한 학교 폭발적 이름. 예. 네. 사교육의 폭발적인 성장에는 IMF가 있거든요. 이 IMF를 전후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완전히 팽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댈 데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탈 수 있는 방법이 대학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대학 진학률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면 미래로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되는 기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이따가 또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건 우리나라만의 추세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심화된 나라들, 양극화가 심화된 나라들의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교육과 이 사교육의 선행학습? 팽창. 네. 선행학습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네. 말씀이죠. IMF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우유 끊고 학원 끊고 이런 거였는데 역설적으로 IMF를 거치면서 사교육이 확 팽창했다. 네. 그러면 사교육 없이는 교육 제도가 유지가 안 됩니까? 이성권 대표님 네. 아까 공교육을 살리는, 그러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을 대립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사교육을 죽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교육 없이 공교육의 정상화. 공교육에서 네,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를 삼을 때 정말 성적으로 줄 세워서 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길러내고 그들이 대학을 가고 그들이 사다리를 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이냐, 예. 아니면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탁월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들의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그들의 자존감을 길러주고 정말 건전한 건강한 시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 거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나 사회는 역시 사회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간에 그래도 공부 좀 잘하고 대학을 좀 웬만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책을 결정하게 되죠. 예.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랑 또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 사람 이외의 어떤 성적이 안 좋았던, 아니면 유명한 대학을 나오지 않았던,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경우에 어떻게 행복감들 증전시켜 줄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건전한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냐 하는 것도 예.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진학 관련 교사단체를 그만두고 정책연대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공부 잘하는 한 15% 정도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대학을 흔히 말하는 서울대 숫자로 대별되어지는 각 학교 간의 경쟁 문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새누리당의 모 의원도 그걸 발표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따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거보다는 학생들이 정말 학교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제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게 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실 뭐 이런 거거든요. 정말 그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사회 전체가 나서서 우리 사회의 어떤 교육의 방향을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걸 하지 않으면 정말 이러한 병폐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 문제를 단지 사교육을 없애자, 뭐 줄이자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네. 정말 미래의 주역이 될 시민이 될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거냐.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큰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크냐면요. 그러면 다른 나라, 우리가 보통 많이 예로 드는 뭐 북유럽의 아이들은 일찍 끝나고 학교에 와서 집에 와서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무언가를 배우러 가거든요. 대신 근데 그것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면 세금으로 다 해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초등학생들이 뭐 학원 폭탄, 학원 돌리기를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부모의 입장을 도덕적인 입장을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건 너무나 그 인지상정인데 우리 애가 어디에 자질이 있는지 보내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방과후 학교나 지자체에서 설치가 다 돼 있고 그렇다면 거기를 그냥 신청해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그런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우리 아이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교육재정 예산을 늘려서 사교육의 상당 부분을 공적 제도로 네. 흡수해 버리자. 지금 이런 제가 말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을 확보하고 네.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인프라가 구축된 다음에 뭐 사교육을 없애든 학원을 잡든 그렇게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학원을 돌린다. 뭐 이제 이렇게만 가면 그럼 아이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안 이 부분을 안 소장님? 네. 좀 섞으면 안 되는데 개념을 섞으시는데요. 네. 북유럽의 아이들이 입시 사교육 받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 입시 좀, 사교육이 예.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과외 부분은 활동 말 지금 그대로. 예체능과 관련된 그런 소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저희도 지금 그건 공교육에서 감당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네. 더 아이들에게 예체능 관련 부분들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확충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사교육은 지금 입시 사교육 부분이에요. 그것도 선행학습을 네, 말하는 거죠. 그거 궁극적으로. 저는 선행학습이 세계 추세라고 말하는 건 전 처음 듣는데요. 아 그래요? 선행학습은 절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닙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현상입니다. 그럼 왜 그렇죠 우리는?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우리 평가에 조금 이런 표현 쓰면 그런데 우리가 평가가 좀 되게 질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평가라는 게 표준화된 시험이고 그것으로 아이들 줄을 세우고 이런 시험이 그러니까 사교육을 통해 충분하게 대비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북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사실 사교육 붙기 어려운 이유는 네. 거의 다 평가가 교사별 평가고요. 그게 사교육 붙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고교 졸업고사 같은 바칼로레아나 아비투 같은 걸 보더라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 그 아이의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교육 감당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습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수학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수학교육 과정이나 평가가 너무 과도합니다. 일단 그건 수학계 내부에서 대국민 무슨 사과 같은 걸 좀 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것 같아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모든 과목의 선행학습이 문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수학과 그렇죠. 영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입시의 가장 중요한 변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수학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희석해 줘야 되고 이제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경쟁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쟁주의로 줄을 쭉 세우는 시스템과 평가가 있다 보니 공교육은 누구나 똑같이 다 받는 거거든요. 그건 누구나 똑같이 하는 거고 조금 더 앞서 나가려면 사교육을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기관에 가서 보충받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뒤처지는 아이가 그곳에서 좀 더 자상한 설명과 이런 걸 해서 다른 아이들 수준으로 올라가는 이것까지는 뭐 누가 뭐라고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개인의 어떤 지적 충족 욕구를 어떻게 국가가 법이나 뭘로 규제를 하겠어요? 다만 서울에 뭐 일테면 뭐 15억, 20억 그리고 월수가 1억이 넘는 집의 아이나 저기 어디 농촌에서 굉장히 힘들게 그분을 뭐 비하하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읍사무소에 가도 선행학습 학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전국적으로
모두가 이 사교육에 이렇게 매달려야 하는가?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선행학습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무모한 얘기입니까? 한국의 말씀하세요. 네. 네. 그건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이상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혹시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를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사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보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네. 아까 그 문과에서 사실 그 미적분이 들어온 게 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들의 요구에서 들어온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아이들을 뽑아놨는데 미적분을 못해서 네. 경제학 수업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적분, 문과가, 그러니까 문창과 가는 아이들도 미적분을 배워야 되는 이 현실로 도래가 된 겁니다. 저는 이런 구조가 계속 있는 한은 이게 사교육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학 경제학과에서 미분적분을 좀 가르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배워온 아이들을 뽑고자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수학도 그렇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이제 너무 교육과정 몰랐네요. 문제로 그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문창과 갈 아이들, 그다음에 뭐 의과대학 갈 아이들, 그다음에 수학교육과나 수학과를 갈 아이들의 이 배우는 수학 과목은 책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아시겠지만 현재 수학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과목이 몇 개 안 됩니다. 공통수학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수학 1, 2, 미적분, 확률통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물론 진로 선택으로 이제 뭐 실용수학, 기하, 뭐 경제수학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적어도 수학 과목들을 세분화시킨다는 얘기는 교육과정에 혁신을 가져온다는 얘기고 예. 교육과정의 혁신의 중요한 뼈대는 뭐냐면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평가로 전환된다는 얘기고 예. 그 얘기는 수능 시험에 있어서의 변별력을 낮춘다는 얘기고 아하.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평가를 주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평가권을 온전히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네. 그런 전략을 짜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저는 지금 봅니다. 이성권 대표님께서 마침 그 넘어가려는 화제의 앞부분을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수능 시험이 지금 뭐 게임의 룰이면서 실질적으로 입시 제도이면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그런 형국인데 현실이 그러함을 일단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팩트 앞에서는 누구나 다 겸허하고 겸손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수능을 지금보다 더 쉽게 해가지고 그냥 대학 입학 자격고사 정도로 하자라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무지 변별력이 안 되니까 좀 더 어렵게 변별력을 강화해서 실력 제대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만들자. 이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좀 강한지는 뭐 다들 공유하고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입장 찬반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변별력이 강한 그리고 좋은 주관식 문제로 바꾸면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변별력이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더 어렵게 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쉽고 어려운 걸 떠나서 난이도가 아니라 경쟁이 존재하는 한 변별력은 어디서나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확 쉬워지면 오히려 더 억울한 아이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관식으로 전환을 시키면 저는 간단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주관식으로 전환했을 때 채점의 공정성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지금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전환을 못 시키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주관식 스타일로만 문제가 바뀌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공부할 양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사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것까지 사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정말 뭐 할 말은 없는 건데 네. 유일한 대안은 지금 다시 어렵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하. 다시 어렵게 갈 수는 없는 건데 쉽고 어렵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가려는 욕망이 존재하는 한 쉽고 어렵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변별력은 예. 확보를 해야겠다. 네. 선생님 말씀은 네. 지금의 어떤 경쟁 체제나 그러니까 정답 맞추기 교육을 100% 인정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대학에서도 창의 인재 전형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대학 입시 전형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나 수능 성적 보지 않고 뽑습니다. 그런 네. 아이들이 대학 가서 공부를 오히려 잘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간 아이들도 분명히 잘하는데 예. 그런 아이들은 단순히 경쟁 교육에 있어서 다른 공부를 한 거거든요.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다른 그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간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소장. 예, 저는 수능 트랙을 좀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수능 시험이 수능 네. 시험으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갈수록 줄어들곤 있지만. 예, 그 어느 정도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는 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도 이제 학교에 있어 왔지만 학교에서 그 학교의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좀 잘 못 쫓아가는, 반대로 학교 교육을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이 학생부로만 사실은 대학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도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또 SAT와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은 같이 다양하게 조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학생부 중심 전형은 중요하지만 저는 수능의 어떤 일정한 비중은 인정을 하고 수능도 나름의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 학생들의 비율들은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수능을 유지를 할 때 저는 각각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수능에서 저는 자격고사가 되는 건 저는 그래서 반대입니다. 자격고사 된다는 건 거의 그것은 변별력에 대한 부분 상실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절대평가된 정도의 등급과 그리고 그게 1단계고요. 그 다음 더 나갔을 때 사실은 아까 원장님의 저는 되게 동의를 하는데 그 논소수능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같은 지식 위주의 어떤 찍기가 아니라 그 아이의 생각, 사고력 그리고 문장을 쓰는 어떤 그런 힘을 볼 수 있는, 논술력을 볼 수 있는 네. 좋은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부와 수능을 비율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수능을 개선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등급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대평가 9등급제를 5등급이나 7등급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이 있어서 그래 검토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반대가 심해서 그냥 9등급으로 갔거든요. 누구의 반대가 심했죠, 구체적으로? 뭐 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계획위원회에서 아마 논의된 거일 겁니다. 그런데 5등급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는 9등급 체계에서는 1등급이 4%, 2등급이 그 다음 7% 이렇게 해서 3등급까지 하면 12%에서 23%가 3등급 안에 들어가거든요. 예. 5등급제로 언뜻 계산해보니까 1등급을 10%까지 하고 2등급을 그 뒤에 25%까지 하면 35% 예. 이 정도가 이제 2등급, 5등급제로 했을 때는 이렇게 예,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등급의 급간을 늘려놓고 총 등급의 숫자를 줄여놓으면 예. 역시 10등급 안에 있는 학생들이 1등급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제 수능 체계를 절대평가로 할 거냐, 상대평가로 할 거냐, 등급을 줄인 채로. 예를 들어 아니면 자격고사로 할 거냐에 관한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이나 내지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또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으로 또 지식 위주보다는 정말 공동체적인 어떤 그 감각이나 또는 심미적인 그런 심미안들을 길러줄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줄 수 있는 거냐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평가로 가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어렵다면 상대평가를 급간을 줄여가지고 1등급이 10%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서로 차이가 안 나게 한다면 대학교는 분명히 그 이외의 방법으로 고르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 이외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뭘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할 것이다. 네. 고대에서 이번에 이제 계속 이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수능 논술을 없애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고등학교의 추천을 통해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 평가를 좀 더 중시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네. 고등학교 교육을 좀 더 내실이고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갈 테니까. 그러나 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입시 틀에서 보면 그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는 따로 있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을 좀 더 정상화시키고 선생님들의 평가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논의들의 방향이 역시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만약에 변별력을 확 지금보다 더 낮춰서 쉽게 해서 자격고사화 해 놓으면 일부 대학들은
어떤 식으로든 간출이 고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관문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점은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2년 전에 정시에서 논술을 폐지했거든요. 네. 그럼 서울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수능 점수만 정시를 뽑겠다는 거예요. 네. 대신 수시에서 뭘 하겠냐면 구술 면접을 통해서 뽑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쪽 구술 면접 수업도 많이 하는데 예. 논술 문제가 오히려 훨씬 쉬워요. 구술 면접은 바로바로 보고 영어 재심은 수학 계산을 눈으로 보고 바로 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걸러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가 그런 욕심을 국립 서울대가 그런 식으로 뽑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성적 좋은 애를 뽑아가겠다고 국립대가 그러고 있는데 다른 사립대가 다른 어떤 꼼수를 찾지 그냥 넘어갈 리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네. 아까 저희 사회자님께서 자격고사 되면 대학은 또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요 국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으로 규제를 그렇죠. 한다. 그런 그렇죠? 규제는 반드시 만들어야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하지 않으시나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사회 체제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의 반영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를 어디에 설정하느냐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입시 제도와 수능을 쉽게 또는 변별력 이런 걸 아무리 한들 한쪽 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저는 공연불이 아닐까 싶은데, 교육을 살리려면 사회 시스템이나 체제 이걸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할까?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는데 자칫 길게 말씀하시면 아시겠지만 지루해지십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1인당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육을 교육의 눈으로만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정치를 하는 분들이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혁신을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할 때는 가장 쉬운 영역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예. 교육에 정치가 개입되면 정치를 위한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입시제도를 논의함에 있어서 저도 교육답게, 교육자답게 또 교육을 위한 어떤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안부소장. 네, 전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사회 시스템이 직업의 차별의식이 없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기술직을 천시한다던가 이런 직업에 대한 차별의식이 없어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좋은 일자리 확대입니다. 지금과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후가 너무 차이가 있고 대기업, 공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나는 현실 속에서는 그 아이들을 가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좋은 일자리 확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채용 시장, 그러니까 채용할 때의 타당성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학의 어떤 서열과 레벨에 해서 그 아이들을 평가하면요, 대학에 들어가는 그 서열이 결국은 채용 시장의 서열이 똑같이 돼버립니다. 네. 그 아이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대입에 대한 경쟁은 심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그 아이들이 그 일자리로 나아갈 때 그 아이들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대학의 서열이 아니라 그 아이의 능력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채용 과정이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 위원장님. 저는 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이 문제는 저는 사회의 모든 총체적 역량이 좀 결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토론 과정이 여러 번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단기간에 걸쳐서 뭔가를 이루어내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교육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새로 꾸려봤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원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근데 뭐 사교육 시장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교육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이들을 잘 키워서 세상을 변하게 한다. 되게 좋은 말인데 엄연한 현실이 존재하는데 너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 이 아이들이 이 정글에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적응을 못할 가능성도 사실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내신을 잘하는 애들은 내신으로 대학을 가면 되고요. 네.
논술이거나 아니면 무슨 자기가 사고력, 창의력을 가진 애들은 그걸로 대학을 가면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들은 수능을 잘 봐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서 그 중에 하나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아이들이 이걸 다 하려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자기 성향에 맞추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인 이 교육부를 네. 없애버리고 예. 각 시도 교육감한테 모든 권한을 주면 이게 깔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선거에 나오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이걸 중앙에서 통제를 자꾸 하려다 보니까 예. 정권만 바뀔 때마다 계속 교육 과정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교육부를 해체하고 네. 교육 자치의 원 정신에 투철하게 입각해서 자율권을 최대한 주자. 교육부를 해체하면은 교과서를 국정화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좋죠. 그러니까 교육감이 선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아마 힘들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96분가량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분께서 우열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입장이셨고 사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상보다는 오히려 덜 치열한 또는 필요하고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말씀 주셨고 특히나 모든 이들의 원흉처럼 되어 있는 수학이 왜 이렇게 괴물처럼 한국에서만 클까? 많은 분들 궁금해 하셨을 텐데 우리 안 정책위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그중에 상당 부분은 해명은 됐다. 알게는 됐다. 그런데 분노는 여전히 더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10대 중후반 그 찬란한 꽃송이 같은 나이에 뭐 어느 과목의 점수 또는 뭐 이해력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인생의 일부분을 중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두말할 필요 없이 비극이겠고 우리 기성세대에 의한 간접적인 부작위에 의한 폭력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렇지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자녀를 앞에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묘한 자기 모순, 이중적 가치관 속에서 사회체제도 왜곡돼 가고 그 왜곡은 심화돼 가고 그러니까 교육은 틈바구니 속에서 질식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열반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100분 토론 충분한 하나의 거리가 될 텐데 한 세 가지 것을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벅찬 감은 있었습니다. 토론자분들 많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